금지역이 따로 강의하기는 처음이고요. 센터에서 주로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아마 요즘 농사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죠? 물가도 오르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또 문제는 날씨가 안 받쳐줍니다. 날씨가. 작년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 남원하고 임실 이쪽에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기 중부권, 북쪽 대전 이북 지방은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왜 죽을 썼느냐 하면 7월 중순부터 시작해가 비가 엄청 오면서 작년에 여기도 7월 중순에 비가 많이 오고 그전에는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부터 비가 오면서 작년에 뭐 천중도백도는 좀 나았는데 만생종 황도 전부 다 낙과돼서 다 빠지고 없고요. 또 날씨가 좀 개니까 여기도 천중도백도 순나방 때문에 작년에 여기 문제가 좀 됐겠지만은 그쪽에 또 황도가 또 순나방 먹어가지고 낙과가 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문제가 영천하고 청도 쪽에 요즘 탄저병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작년에 탄저병 때문에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여러분 세균성 구멍병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있는 건 아시죠? 예. 근데 작년에 어떤 이야기는 탄저병이 워낙 심했으면 세균성 구멍병은 빼도 되는데 탄저병을 재해보험에 넣어주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탄저병 요즘 들어서 탄저병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한 3, 4년 전부터 영천 쪽에 엄청 심합니다. 가까이 여기 화순의 몇 농가도 지금 작년 재작년 탄저병 때문에 문제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예전에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에 지금 한겨울에 얼음 썰어가지고 이거 뭐 하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뭐 동빙고 서빙고 들어보셨죠? 얼음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얼음 넣어가지고 저장했다가 한여름철에 썼는데 이때도 지금 뭐 50년대 60년대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한강에 썰매 타는 요즘 강 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애들도 어릴 때 수원에서 썰매 태우러 가면은 거기 논에다 물 대놓고 이렇게 일부러 얼려가지고 태우는 그런 것들, 강에 얼음 얼려서 뭐 썰매 타고 이런 것들을 저도 어릴 때 타보고는 못 타본 것 같습니다. 또 남원도 그렇지만 남원도 이런 썰매 타는 것들이 스케이트 타는 것들이 요새 스케이트장 안 가고는 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기후변화 하는데 대구 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뭡니까 여러분? 대구 사과. 예, 맞습니다. 사과가 대구 하면 생각나시죠? 근데 대구에서 사과가 어디로 갔다고요? 포천. 지금은 강원도 양구에도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사과 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는데 아마 대구에 사과 재배하던 그때가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대구에 제가 어릴 때 사과를 대구 주변에서 청도 영천 경산에서 주로 사과를 재배했는데 그때 재배하던 사과 품종이 뭐였냐면 국강, 홍어, 인도, 골든 델리셔스하고 이런 식으로 착색하고 별로 상관없는 품종입니다. 인도, 국강, 골든 델리셔스 이런 품종들 보셨다는 분들은 아마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아마 최소한 50은 넘으신 분들이고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그런 품종이 무슨 품종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일 겁니다. 소장님, 상담소장님, 국강, 홍어, 인도, 골든 델리셔스 이런 품종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연식이 조금 되신 분이에요. 하여튼 이 사과가 저렇게 대구 근교에서 포천, 양구까지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후가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대구 주변에서 키우던 품종은 날씨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품종이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품종이 사과가 8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 후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의 지금 80%, 70% 이상이 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날씨가 안 맞아가지고 경북 북부지방, 지금 충청도, 강원도까지 이렇게 품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또 여기 뭐 제주도에서 한라봉 키운다 그러는데 한라봉이 제주도에서 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김제도 그렇고 한라봉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마 뭐 남원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귤류 키우는 농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노지에서 키우는 거 아니고요. 아마 남해안 쪽에 거제나 통영 이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진도 이쪽으로는 노지에서 복숭아가 감귤류를 키우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에서 키우는 감귤들입니다. 그 하우스 키우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재배 면적이 충주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라봉을 충주에서는 충주의 탕금대가 유명합니다. 탕금대라고 우르긴가 왕산항인가 검은등고 타던 거기인데 거기가 탕금대라고 있는데 탕금봉, 한라봉 대신에 탕금을 붙여가 탕금봉이라고 지금 키우고 있고요. 또 뭘 말씀드릴까? 예, 복숭아 청도의 주산지였습니다. 청도가 지금도 주산지고요. 근데 복숭아는 어떻게 보면은 사과는 품종별로 이렇게 꽃눈 분화라든지 착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데 복숭아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 표상으로는 청도에서 춘천까지 재배한다는데 춘천에 제가 보기에 20년, 30년 전에도 춘천 복숭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재배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복숭아는 기후가 변화되면서 나주가 원래 뭐가 유명했죠? 나주가 배가 유명했는데 배가 지금 배 재배 면적이 많이 줄다 보니까 배를 재배 못하고 뭘 하느냐. 여기에 복숭아가 들어가고 자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럼코트라고 이런 작목들이 들어갔습니다. 플럼코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럼코트 아시는 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배해서 만든 품종인 플럼코트라고. 문제는 뭐냐? 나주에서 배가 매년 서리 피해를 받는데 배하고 자두하고 꽃이 누가 먼저 핍니까? 자두가 먼저 핍니다. 자두 살구가 꽃이 배보다 한 열흘 정도 일찍 핍니다. 배는 복숭아보다 하루 이틀 며칠 빨리 피는데 자두는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리 핍니다. 근데 배가 서리 피해를 받는 지역에서 그보다도 더 일찍 피는 플럼코트 자두 살구를 심으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지금 복숭아가 재배 면적이 옛날에는 순천 월등이 6월 15일이면 가락동 시장에 첫 복숭아 경매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서 첫 복숭아가 올라가는지 하면 고흥에서 6월 초 되면 6월 5일 10일만 되면 복숭아가 고흥으로 노지 복숭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남원에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도 예전에 비해서 숙기를 많이 좀 당겨야 될 거고 너무 늘어지면은 물론 이런 거는 있을 겁니다. 노지 복숭아는 처음 나오면은 과실 품질이 안 좋은데 하우스 복숭아는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품질이 좋으면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는 있을 건데 아무래도 기름 떼서 농사 지은 거하고 노지에서 나오는 거하고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재배를 하신다면 6월 10일 전에 하우스 복숭아를 다 수확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숭아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는 청도, 경산, 영천 이쪽이 주산지였다면 좀 밀양도 내려왔고 산청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고흥이라든지 전라남도 쪽에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경기도, 강원도 예전에는 원주가 많았는데 요즘은 강원도, 양구까지도 복숭아를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후변화 때문에 복숭아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들이 좀 퍼져나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복숭아가 문제가 뭡니까? 아마 여기도 금년에 지난 1월 중순에 제법 많이 추웠죠. 17도, 18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2021년 동해가 있었다시피 금년에도 동해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전정하시면서 이 껍질이 벗겨지는지 갈라지는지 아니면 그 껍질을 벗겨보시면 갈변됐는지 이런 것들 좀 동해의 약한 품종들 21년에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가나먼 백두라든지 왕봉 같은 몇 가지 품종들 가지고 계시다면 전정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온난화가 된다면서 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까요? 아마 기후학자들은 기상 설명하시는 분들은 북극 부근에 제트기류가 문제가 생겨가 냉기류가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따뜻해졌다가도 지금 한 번씩 추워지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 모든 것들이 기후도 그렇고 이 기술들이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지만 이것만 믿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또 문제가 뭡니까? 기후변화가 되면은 이 과실의 품질 저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기후변화 될 시나리오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30년 뒤에 사과 재배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분포해 있다면 앞으로는 여기 강원도 일부 지방 밖에 30년, 50년 뒤에
지도 수치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만 사과가 재배 가능할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재배가 안 될 거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숭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퍼지는 느낌이고, 근데 복숭아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과실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숭아는 갈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도 품종이 7월달, 8월달에 7월 초에 수확, 7월 말 8월달에 수확되는 백도 품종이 고온에다가 온도가 높고 일사량이 많은 형편에서 이런 과일들을 키우면 조금만 과속되면 갈변이 생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일본 오카야마에서 나온 논문을 봤는데 저격과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과일이 붉은색을 띠는 거. 원래 백도 품종인데 이게 저격과라면서 과일이 빨갛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과일도 있는갑다. 우리나라도 오카야마가 우리보다 훨씬 남쪽이니까 오카야마 이런 쪽이 있으면 우리도 온난화가 자꾸 되면 이런 쪽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한 3, 4년 전에 이런 품종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복숭아를 한다. 앞으로 과실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농가 소득이 감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황을 예측해서 수급이 어떨 때는 많아지고 어떨 때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고, 주산지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숭아가 제일 문제가 뭡니까? 기상 조건이 변하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낙과도 생기고 헷갈도 생기고 얼룩과, 여러분들 혹시 봉지를 씌웠는데 그 속에 얼룩이 많이 지는 품종 과일들 보셨는가요? 봉지 속에 얼룩이 집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의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이게 이 병원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생균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숭아의 병을 일으키는 균은 아니고 부생균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그 봉지 속이 습도가 높고 매일 비가 오고 마르지 않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런 얼룩이 생기는 이런 병들입니다. 심하지 않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버리면은 이 얼룩이 지워지기도 하지만은 이게 심한다면은 과일 껍질만 까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얼룩이 져가지고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문제는 또 햇볕이 안 나면은 뭐 합니까? 여러분들 조합에 가서 농협에 가서 농약방에 가서 영양제 사가지고 또 뿌리신단 말입니다. 영양제를 뿌리시면 또 이런 병들이 오히려 더 봉지가 적고 또 거기에 이런 병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얼룩들을 더 조장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오고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약제만 뿌려주시고 영양제는 삼가해 주시는 게 이런 병들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제 치시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가 계속 와가지고 봉지가 젖어 있거나 습도가 높고 이럴 때는 약제도 마른 날만 쳐주시지 젖은 날 안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갈변되는 이런 백도계통은 이렇게 갈변되고, 오도록기 경봉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과일이 이겁니다. 근데 과육 색깔이 이렇게 적육과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뭐냐면 대체로 7월달이 고온 건조하고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햇볕이 쨍쨍 내리는 쬐는 상태에서 뿌리에서부터 양수분을 계속 정산시켜야지만 나무에 필요한 양수분을 계속 공급이 되겠다. 뿌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정산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실에 있는 양분을 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부 갈변과나 오도록기 같이 이렇게 딱딱한 과일은 적육과 이런 식으로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도 지금 경상도에서는 제법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갈변가들은 8월 중순에 나오는 천중도 백도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도록기 저 빨간 과일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한 3년 전에 영천에서 재배되는 복숭아 중에서 이런 적효과들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온도가 계속 높고 이렇다면 이런 과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산될 거고, 온도가 높다면 이런 적효과 갈변가가 생기기 전에 조금 이제 땡겨서 따는 것들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요. 또 토양을 갖다가 깊이 관리를 해가지고 이 뿌리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과하실 때 보면 여기 한쪽 기퉁이가 속에서부터 촉촉하게 젖은 것 같은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보시면은 쪼개보면은 수지가 나와 있고, 이런 과일들이 쪼개보시면 전부 다 해칼입니다. 해칼된 과일들을 그냥 두시면은 이거 적과할 때 안 따주시고 그냥 두시면은 나중에 착색될 때
나머지 바탕색은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는데 이 부분만 젖어 있던 이 부분만 녹색으로 그냥 남아있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것처럼 복숭아 과일이 한쪽 기퉁이가 이렇게 시퍼렇게 먹는 것처럼 남아있는 이런 형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은 적과하실 때 보시면은 꼭 따내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해칼된 과일들이기 때문에 꼭 따내십시오. 근데 이 과일이 해칼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생종 같으면 해칼이 돼 있지만 중만생종 같으면 핵이 안 깨져 있어. 암으로 붙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과일일 때는 핵이 깨진 상태는 수지가 나왔다가 이게 중만생종 같은 경액기가 길기 때문에 핵이 암으로 붙어서 이런 정상적인 과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해칼 증상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해칼 증상도 있고, 수지가 이렇게 뭉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뭉쳐져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보면 한쪽 착색이 되더라도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코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수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과일들은 해칼이 됐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마찬가지로 봉지 씌우고 나서도 이게 봉합성 부분이 갈라지는 과일들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항품성 꼭 적과를 하셔야 되고, 또 여기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장운 항도도 해칼이 발생합니다. 주로 여러분 해칼이 어떤 품종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주로 많이 키우시는 조생종에서 주로 해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작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천이나 원주 이쪽에서 키우는 장원항도, 엘바타 이 품종들도 작년에도 해칼이 많았습니다. 왜? 해칼이 언제 주로 발생하요? 해칼이 발생하는 것들은 조생종은 거의 경액기 끝무렵에 핵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2020년도에는 흰가루병이 많아가지고 이런 과일들이, 흰가루병은 교재에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도 뿌연 물 뿌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의 얼룩이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계약제만 잘 뿌려줘도 흰가루병 큰 문제가 없지만은 2020년도에는 특히 이런 이 흰가루병이 그때 발생이 많아가지고 기후가 딱 맞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최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저병입니다. 영천, 청도, 경산도 일부가 문제가 있었고요. 탄저병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경산, 영천, 청도가 비가 적었기 때문에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회성병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에 기상 상황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7월 달에 일부 비가 많이 오고 8월 달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발생이 거의 없었겠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요즘 들어서 이 탄저병이 이병 과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월동하는 병해충 밀도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탄저병이라고 약재를 신경 써서 뿌려주시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른 병균들 뿌리면은 탄저병이 없어지고 발생을 잘 안 하고 그렇지만, 근데 비가 많은 기상 조건에서 아니면 이것들이 탄저병 병방 과일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여기도 아마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천, 청도, 경산이 문제가 생겼고요. 화순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순은 여기도 지나가는 길이고 아마 앞으로 탄저병이 여기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왜 탄저병이 문제가 되느냐? 왜 요즘 들어서 병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PLS 때문에 농약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거는 이제 농업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근거 있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센 농약들, 다른 데 등록되어 있던 센 농약들 많이 쳤지만 지금은 복숭아에만 등록되어 있는 약재를 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예전에는 석회 유황합제 보르덱을 집에서 주로 고아서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제품 나오는 것들 다 쓰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방제가가 집에서 고아서 쓰시는 게 방제가가 100% 나온다면은 아마 사 쓰시는 것들은 70, 80, 어떻게 보면 더 낮게도 방제가가 잡힐지도 모릅니다.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 물론 이런 말 했다가 또 농약 파시는 데도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대체로 농약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뿌리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SS기 쓰시죠. 근데 동계약제 방제를 어떻게 하라고 책에 있느냐 하면은 책에 있는 그대로 표현 드린다면 바늘 구멍 하나 없이 꼼꼼하게 뿌리라 그럽니다. 물론 다른 약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동계약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꼼꼼하게 뿌리셔야지
월동 병해충 밀도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데 SS기 치고 나가면 농약 치는 겁니다. 맞았든지 말든지 바늘구멍 100개가 생기든지 200개가 생겼든지 농약은 치시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병해충 밀도가 더 높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사 잘 짓는 친구는 그 친구는 SS기 있습니다. SS기 약을 타서 끌고 다니면서 이 약대로 꼭 뿌린단 말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새순이 우거질 때까지, 아직 순이 이렇게 작을 때는 꽃피고 새순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린 순일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약대로 약을 뿌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뭐 순나방, 벌레, 또 뭐 병해충, 우린 그런 거 잘 몰라하고 약을 뿌린다고.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약을 뿌리는 방법들이, 물론 노동력도 많이 들고 또 힘들고 하시니까 점점 일을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동계약제만큼은 좀 더 꼼꼼하게 뿌려주시고, 제가 바라건대 약대로 못 뿌리시더라도 동계약제만큼은 가장 저속으로 천천히 가시면서 약을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약을 뿌려주셔야지만 이런 병해충 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초기에 병해충 밀도를 못 잡으면은, 이거 나중 가가지고 월동 병해충 밀도를 제대로 못 잡으면 나중 가가지고 아무리 비싼 약 들이부고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금년에 여기 뭐 남원에도 탄저병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세균성 구멍병인지 회성병인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월동 병해충 밀도들을 충분히 낮춰줘야지만이 여름철에 약간의 수고, 약간의 약제 방제로도 충분히 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작년에 세균성 구멍병이 많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낙엽질 무렵에 6,6식 보르덱을 3번까지 뿌리라고 합니다. 3번까지 안 되더라도 한 번, 2번은 꼼꼼하게 약을 한번 뿌리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월동 병해충, 월동 낙엽 지기 전에 월동 것들, 또 문제는 수온에 봉지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낙과된 것들, 그리고 낙엽들, 바닥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쓸어가지고 묻든지 태우든지 해주셔야지만 제대로 방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낙엽, 봉지, 이것들 속에서, 또 조피틈 이런 속에서 병원균들이라든지 또 월동 유충들이 살다가 봄에 따뜻해지면은 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하고 약제 방제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면은 금년에 한 해도 뭐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가볍게 약제 방제 미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살균제들이 보호용 살균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고 나서 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영천 쪽에서도 탄저병이라고 약을 뿌려도 안 된다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죠. 번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약을 뿌려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호용 살균제이기 때문에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에 병원균이 침투를 못하도록 약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약제를 뿌려주셔야 되고, 또 남원은 잘 아시겠지만 영천, 청도는 또 봉지를 안 씌우니까 화순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탄저병을 더 조장한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특이한 상황인데, 여기 순나방입니다. 순나방이 보통 4세대까지 발생을 한다는데, 작년에 순나방이 월동하기 직전에 노숙 유충이 이런 것들, 복숭아 순나방이 뭘 주로 갉아먹습니까? 새로 나온 신철을 갉아먹게 되면 복숭아 순나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때 순나방 순을 먹고 3세대, 4세대 때는 과일로 주로 벌레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4세대 때는 먹을 게 없었던지 모르겠지만은 이 순나방이 뭘 먹었나? 제일 나무 가지에서 제일 약한 눈을 갉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이 수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병이 생겼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만 순나방 유충이 이렇게 갉아먹어가지고 피해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 남원 쪽에 순나방 때문에 피해가 많으셨던 분들은 꼭 약제 방제를 1세대부터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보통 2세대, 3세대부터 방제를 하시는데 1세대부터라도 방제를 하셔가지고 피해를 줄이셔야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낙엽지기도 전에 9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나무가 녹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나무가 죽어갑니다. 이런 것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보통 녹물이 나오는 것들을 녹물을 나오는 부분을 파봐도 벗겨봐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나무의 지재부라 그래서 전목부위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4년생, 5년생, 6년생 어린 나무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요거하고 증상은 조금 틀리지만 큰 나무가 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사과의 견문이 썩은병균이라고, 아마 복숭아에도 줄기 썩은병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복숭아에도 등록된 약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전목 부위를 통해서 토양 중에 있는 줄기 썩은병균이 빗물에 튀어가지고 전목 부위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6년생, 7년생 넘어가는 나무들은 별로 안 죽지만은 어린 나무들이 4년생, 5년생, 6년생 되는 이런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잘 키워가지고 이제 열매 딸만 하니까 죽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토양 중에 있는 병들이 빗물에 튀어가지고 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 병균이 병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빗물에 튀어가지고 2m 이상씩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쟁하시면서 굵은 상처 남기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아무니까 작은 상처는 금방 아무로 붙이지만 톱으로 자른 큰 상처들은 제대로 안 한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병균이 들어가면서 빗물 타고 내려가면서 나무가 썩어버리면서 이런 큰 나무들도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무를 습하지 않게 관리해주고, 또 병반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런 녹물이 나오고 나서는 이런 약재들이 등록되어 있지만 이런 거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녹물이 나오고 나서는 벌써 병이 이만큼 진전돼 가지고, 녹물이 나왔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뿌리에서 양수분이 쭉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 녹물이 어떤 그거냐 하면 올라갔다가 밑에서부터 계속 받쳐줘야지 정산할 건데, 이것들이 밑에서부터 계속 못 받쳐주니까, 올라갔던 놈이 밑에서 못 받쳐주니까 이 나무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무 증상이 없는데 아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녹물이 쭈르륵 흐르고 나서는 벌써 병이 상당히 진전돼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녹물이 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낙엽이 우르르 치면서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오기 전에 보호용 살균제를 나무 밑에 지재부에 그럴까요? 전목 부위, 상처 부위에 뿌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 또 적어도 나무 밑에는 어린 나무일 때는 4년생, 5년생, 6년생까지는 나무 밑에 멀칭해 가지고 빗물에 의해서 병원균이 튀는 것들을 방지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정 상처를 적게 남기고 전정 부위를 갖다가 톱신 페이스트로 바르든지 상처 부위를 적게 남기시는 게 해결책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칼이 작년에도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남원은 아마 해칼이 별로 문제가 없었죠. 해칼이 문제가 있었나요? 해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칼이 뭐냐면은 과실이 발육되는 도중에 뇌가피가 갈라지는 증상. 뇌가피가 뭐냐? 예, 여기가 뇌가피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의 그 껍질이 외가피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의 이 과육이 중가피입니다. 그 속에 씨를 둘러싸고 있는,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딱딱한 껍질이, 이게 뇌가피입니다. 이 뇌가피가 왜 깨지느냐? 한꺼번에 자라는 게 아니고 얘들이 조금씩 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적과하시면서 과일을 잘라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적과하다가 그냥 전정과일 이렇게 과일을 잘라보시면 그냥 서걱서걱 잘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딱 부딪힙니다. 이때가 경액기입니다. 그때가 핵이 단단해지는 시기.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만 지나면 바로 과실 비대기로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과실이 자라는 순서가 세포 분열기,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과실이 커갑니다. 이 시기 때는 주로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과실 특징이. 경액기는 과실에 집중되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과일 키우는 데보다도 씨를 완성시키는 데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과일 크기가 거의 평평하게 이루어지다가 과일은 그렇게 안 크고, 이 시기가 경액기가 지나고부터는 이제 과일이 부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액기, 이 시기가 복숭아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입니다. 아마 해칼을 보면은 이렇게 병이 생긴다든지 낙과가 된다든지 뻥가라 그래서 이 꼭지 부분이 빠지면서
낙과가 되고 여기 구멍을 통해서 빗물이 들어가면서 속에까지 썩어버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생종은 왜 해칼이 많으냐?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포 분열기, 경액기는 짧고 바로 세포 비대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액기가 짧다 보니까 핵이 한번 깨지면은 이게 아무 틈이 없이 제3기 세포 비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황도 핵칼된 과일 보여드린 한쪽이 찌그러진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생되느냐면 작년같이 7월 달에까지 땡땡 가물다가 7월 말쯤 돼가 비가 왕창 옵니다. 장원항도도 제가 보기에 핵이 그렇게 완전한 과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7월 말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때 핵이 깨진 상태에서 과일이 자라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핵칼이 생기고 과실 비대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기에 핵칼이 7월 말까지 쭉 연결되다가 과실 비대기로 들어가고 나서는 핵이 더 이상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핵칼이 됐다가 암으로 붙었다가 핵칼이 됐다가 암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거의 핵칼이 없는 것 같이 과일이 자라지만 만생종일 때 마지막에 핵칼이 발생했다면 이 시기 때 핵들은 장원항도도 만생종이지만 핵칼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원항도 축제할 때 가서 매년 가서 예전에 조사를 해보면은 핵칼이 많을 때는 3%, 5%,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핵칼 되면서 낙과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만생종일 때도 장원항도가 핵칼이 많아가지고 엘바트가 핵칼이 많아가지고 낙과가 상당히 심해서 작년에 장원 쪽에 공선 조직이 9월달 넘어가 추석 지나고 보통 9월 15일 정도에부터 수확이 되는데 10월달이 못 가서 공선 물량이 끊어지는 이런 문제들까지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핵칼, 낙과를 방지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들이 강전정입니다. 수세한정이 제일 문제고 12량이든지 12시기라든지 전정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너무 강하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문제고, 또 한 가지 대책은 뭐냐면 경액기의 토양 수분이 갑자기 급변을, 아까 앞에서 장원항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립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남원은 점적 관수가 대체로 다 있으시겠지만 일찍부터 물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물을 가물다 싶으면 계속 주시는 것들이 한꺼번에 물을 왕창 비가 와가지고 왕창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핵칼이라든지 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육아기 때부터, 아니 꽃 피기 전부터 시작해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지만 과실 비대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세포 분열, 과일 큰 과일 따려고 어떤 거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주로?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꽃 피기 전부터 시작해서 물 관리,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이게 제일 큰 방법, 좋은 방법이고, 그래야지만이 이 경액기 때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세포 분열기에 세포 수를 제대로 확보 못 한다면은 이게 바로 큰 과일 따기는 벌써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가서 적과하고 경액기 지나고부터 그때도 노력을 해도 이때 수분 관리 충분히 간수해 주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과실 비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 피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충분히 간수해 주는 것, 이것들을 명심하시고 해주신다면은 적과할 때 오히려 쉽게 큰 과일을 확인하고 따실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적과할 때 어떤 과일을 주로 남깁니까? 어떤 과일을 주로 따내십니까? 동그란 과일, 길쭉한 과일, 어떤 거 남기십니까? 길쭉한 과일 남기시죠. 남긴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쁘니까 이게 길쭉한지 동그란지도 모르고 그냥 간격만 보고 적과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싹 훑어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 토양 수분을 충분히 준다든지 아니면은 물을 충분히 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꽃눈을 미리 한번 털어주면은 어느 게 충분히 과일이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따실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기에 꽃눈을 한번 털어줘가지고 한 번쯤 손을 당겨서 해준다면 충분히 큰 과일들 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아까 병해충 말씀도 드렸지만은 병해충 이야기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또 자재비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손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줄이다 보니까
농약도 대충, 뭐도 대충 하다 보니까 농사가 엉망진창으로 갈 수도 있다. 기상 조건도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금만 삐끗하면은 날씨가 안 받쳐주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전에 조생종만 재배할 때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중생종도 하시고 만생종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근데 예전에는 장마기에 6월 말, 7월 중순 이때만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월 달에 비가 많이 올지, 7월 달에 비가 많이 올지, 8월 달에 비가 많이 올지, 수학 다 끝나고 9월 달에 비가 많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조건을 뭐 동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농사를 지으셔야지만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품질 복숭아가 뭡니까? 첫 번째로 따질 게 뭡니까? 과일이 커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맛있어야 되겠죠. 당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찾는 게 착색이 빨갛게 잘 된 이런 과일들을 찾습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좋은 품질의 과실이라 그러는데,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정이라든지 제식거리, 시비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과일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 시비관리, 수분관리, 또 뭐 결실관리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될 거고, 그 다음에 착색을 적시키기에는 적숙기 수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확기 때 광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적정 제식거리 확보, 수영관리, 시비관리, 관배수, 결실관리, 신초관리, 적숙기관리 이런 것들이 다 과실 품질에 적용하는 이런 요인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든 재배관리의 기본이 바로 수세 안정이라고 생각돼요. 모든 것들이 다 수세 안정입니다. 나무 세력이 어떻게 안정이 될 거냐, 이게 될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광합성을,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그 양분을 갖다가 과일에 많이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지 키우는데 많이 쓰는 게 좋겠습니까? 가지 키우는데 많이 쓴다면은 그만큼 과일이 부실해질 거고, 과일에 많이 쓴다면은 가지가 부실해집니다. 물론 복숭아는 과실이 부실해질 만큼 과실로 양분이 너무 많이 공급돼 가지고 가지가 부실해질 만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도장지 웃자란 가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일이 불량해지는, 이런 낙과되고 불량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도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도를 하기 위해서는 수세 안정을 감안해 가지고 강전정, 절단전정을 약전정, 속금전정 위주로 전정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예전에는 동계전정만 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계전정, 여름에도 전정을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세가 센 나무들은 9월달에 가을 전정을 해서 수세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도장지 웃자란 가지들이 많은 가지들은 적어도 9월달에 웃자란 가지를 잘라줘가지고 나무 세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제식거리, 밀식이 되어 있다면은 적어도 복숭아 나무가 전정한 상태에서 50cm 이상은 가지 끝이 벌어져야 됩니다. 간격이 50cm, 최소한 50cm 자라가지고 서로 맞닿지 않도록 1m 정도는 충분히 제식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겹쳐버리면 서로 햇볕을 방해하기 때문에 복숭아 과일이 부실해지는 이런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밀식됐다면 간벌, 축벌을 통해 가지고 나무를 햇볕이 잘 드는 나무가 되도록 관리를 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처음에 밀식하면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밀식을 합니다. 근데 간벌하라 그러면은 잘 못하십니다. 왜? 나무 하나 잘라내면은 복숭아 짝수가 몇 짝인데 이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특히 하우스 복숭아는 밀식을 많이 하시겠지만 노지 복숭아는 좀 널찍널찍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6m 심으시고, 요즘은 7m, 8m도 심으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마침 넓게 심어야지 좋은 품질의 가시를 생산할 수 있고, 사이에 심었다면은 꼭 3, 4년 가서 사이 배기를 하시고 햇볕이 충분히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생육 단계별로 비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초기에 잎이 빨리 전엽되고 신초가 6월 말, 7월 달 가기 전에 빨리 정지해 주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6월 말 되면 장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멈췄다가도 재신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숭아나무는 과실 성숙기에 질소가 과다 안 돼야지만이
신초로 가야 될 에너지들을 끌어서 과실을 비대시키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신초가 빨리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복숭아 잎 한번 보시죠. 어릴 때 나온 잎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뼘 정도 묶어놨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봄에 신초 나오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는 잎도 크고 색깔도 두껍고 색깔도 진하고 잎도 두껍고 이런 과일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잎들은 광합성을 제대로 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잎들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잎도 얇고요. 또 부처도 많아지고 햇볕을 받아가지고 무슨 가지를 키우냐. 쓸데없는 가지를 내는데 에너지를 다 씁니다. 여기 이 잎들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른 가지를 키우는 붙여내고 이렇게 계속 자라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잎에 들어가는 햇볕들을 방해하는 가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은 안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지만 나왔다면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없애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잎이라도 똑같은 잎이 아니라 쓸데없는 잎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잎들이 방해되는 이런 잎들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에 연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뼘 정도, 한 20cm 정도에서 신초가 정지되는 게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육이 적합한 토양은 요즘 들어서 복숭아를 논에다 심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물 빠짐이 좋은 땅에는 상관없겠지만 논에다 심으면 대체로 물 빠짐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이 차면은 복숭아 나무가 한 어린 나무일 땐 괜찮지만 4년생, 5년생 넘어가면서 여름에 이렇게 송진이 달린다 이러면은 우리 집이 물 빠짐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배수 대책을 세워줘가 나무 땅 속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복숭아를 옛날부터 산에다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산에다 심은 이유가 뭐죠? 물 빠짐, 배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서 키우는 것들이 좋은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질소 과다가 한꺼번에 질소가 많이 흡수가 되지 않도록 질소 과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소질 한번 주기는 쉽습니다. 비 오는 날 요소 푸대 안고 나가서 뿌려주시면 질소 나무가 금방 크고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토양 중에 뿌렸던 질소가 이걸 회수해내는 데는 시간이 길게는 7년, 8년까지도 걸립니다. 토양 중에 질소가 많은 것들을 회수해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호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단그라스나 이런 흡비력이 강한 작물들을 키워가지고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많이 주긴 쉽지만 이걸 토양 중에 있는 질소질을 꺼내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질소질을 주시고 싶으면 좀 아껴서 조금씩 주시라고. 어떤 분은 질소를 아낀다고 아껴주라 그랬더니만 하여튼 조그마한 통에다 담아가지고 수세가 떨어지는 나무에 티스푼으로 이렇게 한두 스푼씩 껴안고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 수세가 조금 약하다면 아마 포대채 들고 나가셔서 질소질 뿌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무를 성장시키는 도움이 되지만 한번 그렇게 준 나무들은 우짜란 나무들은 그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필요하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질소 성분이 과다하지 않고 수분 스트레스가 적은 땅에서 잘 자란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